예를 들면은 지금 그 지난 서울시장 보선에서 처음에 드러났던 어떤 이 새로운 흐름, 새로운 바람은 딴 게 아니라 이 기존 정당,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어떤 교체, 변화를 요구했던 거거든. 그런데 지금 민주통합당은 그게 부합되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네. 예를 들면 그 새가 풀린 그것도 기존에 그 함께 해왔던 어떤 시민사회 분들이 몇 분 들어왔는데 그분들도 거의 없어요. 보면은 예를 들면은 근데 기존의 민주당에서 어쩌 말하면 뭐 노골적으로 이 박근혜가 말했던 패족이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친노 신당이 다시 세력을 복원하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인물들로 지금 이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지점이 상당히 또 어떤 면에서 국민의 바닷속에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될 이 민주통합당이 상당한 지금 이제 그 전략적인 어떤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네. 근데 그걸 지적하는 사람도 없어. 제가 그 막바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연극한 3개월 동안 그 대강 예측들을 했는데, 최근 상황 변화를 보고 좀 예측에 좀 달라졌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공천이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순간에 저는 좀 이렇게 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측을 수정할 지금 현재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네. 저는 예상했던 거하고 이제 좀 차이가 변화가 있다면은 예상보다 민주통합당이 예상보다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저렇게 하는 건 지금 비상위기 상황에서는 사실 저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저렇게 진짜 뭐 특단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 뭐 특별히 지금 뭐 엄청나게 잘해서라기보다 저는 사실 새누리당의 최신 작업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점수를 후하게 줄 생각은 전혀 없고, 그런데, 그리고 뭐 정상적인 수준을 그냥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오히려 민주통합당이 지금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선거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좀 변화는 좀 일으켜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못한다면은 그래서 진짜 공천에서 좀 우열이 확연하게 이게 다르게 전달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정도면은 이거는 선거에도 영향을 좀 일정하게, 물론 전부 그거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일정하게는 좀 작용을 하지 않겠는가. 저는 좀 처음 예상하고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새로운 인물 영입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니까 사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그 연령 평균으로 치면 과거 이제 한나라당 시절이죠. 그 현역 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더 낮았다고 해요. 민주당보다 실제로는 뭐 김세현 의원 등 젊은 의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전면에 포진한 의원들이 나이 대신 연로한 의원들이 많았고 특히 중진 의원들이 또 많이 앞에 보였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노쇠한 정당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난 비대위 출범 이후부터 물론 부작용도 뭐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준석 비대위원도 있고 또 최근에 얘기 안 할 수 없는 예비후보가 손수조 예비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과는 확실히 지금 그 노년층, 연로한 정당 그 이미지는 지금 딱 두 사람에 의해서라도 많이 지금 그 희석이 되고 있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문화일보에서 가상대결 결과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결과를 보니까, 물론 문재인 이사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앞서고는 있지만, 거기에 가상대결 후보였던 권철현 후보나 홍준표 후보랑 그닥 차이가 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 어색한 구도긴 하지만 아무튼 손수조라는 젊은 친구가 거기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새누리당의 노쇠한 정당 이미지는 상당히 희석되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앞으로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지금 전략 공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PK나 무슨 강남주나 이런 거 좀 잡히는 게 있습니까? 강남하고 영남에 몇 군데, 그러니까 영남도 다가 아니라,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갑이나 서구가 의미가 있고, 그렇거든요. 또는 부산 같으면은, 연제라든지 시청이 있는 곳, 이런 곳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지역은
제가 보기에 이를테면은 그 부자 정당, 웰빈 정당 뭐 이런 거 노쇠한 정당이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친서민적이라든지 또는 기부와 헌신과 이런 그 상징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젊고 참신한 여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 배치가 가능하지 않냐,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손수저는 그런 전략 공천을 하기 위해서 영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새누리당이 그런 감각을 갖고 있으니까 눈에 띈 거예요. 네. 뭐 선수조 얘기도 그런 해석도 얘기를 해요. 아니 너무나 올인해서 맞붙여놓고 나면은 문재인을 키울 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분위기 확산시키는 총괄 역할을 하니까 김대기 역할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통과했을 경우에 정치적 부담을 좀 덜기 위한 그런 그것도 있고 거기서 붐을 일으키면 바람이 주변까지 확산될 여지가 있다. 선수들을 거론하던 초반에는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가 문재인 키워줄 거 있냐. 새누리당 사람도 그런 얘기 한 사람도 그런데 있었죠. 지금 손수저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이길 수 있는 카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길 수도 있는 카드다. 네, 네. 그러니까 권철현보다 뭐 또는 뭐 홍준표보다도 손수저가 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당내에서. 그러니까 손수저예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미묘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감각이 제가 보기에 민주통합당의 감각보다 대중적 감각이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과단성 있게 선택할 수도 있는 정도까지 와 있는 거죠. 제가 자꾸 잘못을 때 중요해지는데 이 박사님 얘기는 극히 정상적으로 새누리당을 가고 있는 거고 민주통합당이 이상한 짓을 하지 그러고 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정도 위기 상황이었으면 저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 답을 제대로 찾아가는 건 정상적인 거고 문제는 민주통합당이 너무 못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민주통합당이 오만해서 나이브하게 이거 전국을 볼 수 있다는 경계의 얘기는 경고는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실제로 공천을 해보면 새누리당의 이 개혁 공천에 민주통합당이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전망을 해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천 전반전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국면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저기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물론 남아있지만 공천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줄목을 끌 만한 그런 공간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 공천을 국민에게로 해서 모바일 국민경선 네. 이게 제일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데 이 우려가 지금 현실화될 수도 있다. 뭐냐면은 모바일 국민경선에서 선거인단 모집이 결국 그 조직도 어느 주냐. 실제 지금 보면은 후보들이 하는 지금 가장 큰 운동은 선거인단 모집이거든요. 온갖 관계를 통해서 선거인단 모집하고 그게 추천인을 이제 자기 이름으로 해서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온오프라인 예를 들면 모두 총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직 자본도 들린다고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의한 어떤 그 공천이 새누리당의 승부수라면은 제가 볼 때 민주통합당은 모바일 국민경선이야. 이 부분들이 어떤 승부수인데 이 승부수가 자칫 잘못하면은 또 불협화음을 부작용을 또 나타내는 모습까지 나타난다면은 상당히 이제는 그 공천 문제가 치명타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한나라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한 초순부터 그 초반에 그 25% 컷오프 조사 끝난 다음부터는 경선 여론조사거나 아니면 국민 참여 경선이거든요. 국민 참여 경선은 이제 여론조사 기반으로 하여금 9바운드입니다. 일반적인 여론조사 해서 국민 참여 경선단으로 참여해 주겠냐 이런 방식이고 민주통합당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인바운드 방식이거든요. 이런 방식에는 그런 구태가 숨어 있을 수 있죠. 조직이 가동될 수밖에 없고 또 돈이 또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잘못하면 이 독이 든 사과가 될 수도 좀 있다고 봅니다. 민주통합당이 지금 그러니까 대선이나 전국적인 그 경선은 모바일
경선이 굉장히 유효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한시 지역구 베이스에서의 이 선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아마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뭐 민주통합당 이제 뭐 경선 얘기들 막 나오는데 얘기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관심 그래도 흥미 있는 대결 구도가 되는 경우도 아무래도 뭐 지역에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 하면은 유리할 거다. 대체로 쉽게 그 판단들이 많이 나오니까 막상 이 모바일 경선 가지고 무슨 뭐 극적인 승부 이렇게 사실 저게 흥행 효과가 얻으려면은 정말 신진이 뭐 거물한테 도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거물을 꺾어뜨리고 뭐 이런 게 몇 군데 이제 상징적인 게 나와야 진짜 뭐가 이제 그림이 이제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김진표 뭐 공천 배제나 할 게 아니라 누가 하나가 그냥 초연병이 거기 뛰어들어가가지고 경선했는데 김진표 이겼다. 그러면 그게 진짜 말 그대로의 어떤 뭐 혁명 뭐 이게 되는 건데 이게 지역 단위에서 그게 참 이루어지는 것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명숙 대표가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 이게 당대표 당선되자마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완전국민 경선을 최대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와서 보면 결과적으로 거의 그 공천혁명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1차, 2차 발표도 저게 전략공천이 아니잖아요. 그냥 당수 후보 확정하고, 그 다음에 후보가 복수지만은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그냥 당수로 결정해도 괜찮은 곳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것이지, 그거 다 제끼고 외부에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영입해서 전략적으로 공천하는 이런 전략공천은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게 돼야 되는 거라고요. 아까 얘기처럼 진짜 전체 챙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씩밖에 없는 건데 구조적으로 그러면은 대표가 한 명씩이 매일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삼고초를 해가지고 진짜 끌어들여야 될 사람 발굴해내고 가서 공들여가지고 끌어오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챙겨 그게 이제 지금 결국 한 명씩이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제가 한 대표를 해고 가가지고는 한 거를 이제 지금 그동안 영입도 보면 마지막에 송우창 변호사, 그 다음에 무슨 유재만 검사. 거기서 몇 명, 몇 명이죠? 안산. 검사. 그러면 그게 뭐 이렇게 임팩트가 있나요? 그렇지. 그거보다는 지금 새누리당이 어쨌든 뭐 아니다 기다 논란은 있지만 이소연이 이름이 어쨌든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냥 그 자체로 뭐 그게 새누리당한테 나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누군가 새누리당 안에서는 그런 사람을 거론하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 거론되는 인물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외의 인물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근데 이 민주통합당 쪽은 그냥 해도 뭐 당연히 그렇게 갈 사람들 아니었나라고 할 사람들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 점에서도 이게 좀 전략적 노력이 부족한 것은 확실히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조동성 인재영 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인재영 때 명단을 공식에 넘겼다. 그냥 기사를 봤는데 네. 지금 민주통합당에는 인재영 위원장이 누구죠? 그래요. 대표하고 있어요. 대표가 있어요. 대표하고 있고 추가 영입위원으로 김한길 씨가 지금 들어가고 김한길 영입위원으로. 지난번에 아마 손 대표가 인재영 위원장을 했잖아요. 이번 지금은 대표가 경험하고 네. 있어요. 근데 그뭐 넘겨진 명단도 없는 것 같고 이러면은 옛날에도 DJ 할 때 보면은 그런 총선 치르고 그럴 때는 DJ가 직접 다 챙기기도 하고 또 그 영입의 창구들이 몇 개 주요한 축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통해서 이렇게 재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지도부들의 사적 인맥 이제 이게 신지 가동될 여지가 큰 거죠. 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게 우리 김 박사님도 이렇게 여기 있다고 해야 돼. 그 일단 영입 당하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해. 정리를 조금 하나 해보자면 민주통합당 당황한 것 같아. 민주통합당 어디 영입을 말하는 거야? 양쪽 다. 민주통합당은 지금 공천에서 굉장히 주목했던 것이 모바일 국민경선. 네. 이 자체가 이벤트로서 중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로서 중요하게 발굴될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뻔하게 있는데 거기 새롭게 발굴될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 수준에서의 모바일 국민 경선장에 가는 한계, 이것 때문에 그렇게 예상만큼 이게 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네요. 저 문제도 작지만 짧게 다뤄야겠지만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야권 연대 향배, 또 더불어서 여권도 지금 마지막 보니까 딴전 피우고 있는 것 같지만은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선진당 등 또 여권도 지금 통합 연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권이 자유선진당과 무슨 정치연합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거는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욕을 너무 많이 먹을 거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세는 별로 안 되는데, 뭐 박세일 당은 또 달라요. 이거는 뭐 원래 딱 떨어져 나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보니까 함께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자유선진당은 이미 당을 달리하기를 4년 이상 해왔는데 여기서 뭘 한다고 하면 인위적으로 뭘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장 보수대납으로 규정되는 것이고, 그 보수대납으로 규정되는 순간 득보다 실이 많다. 반면에 실제로 자유선진당과 함께 함으로써 얻는 실질적인 그 표의 상승 효과는 미미해요. 충청권 몇 지역 정도인데, 제 느낌에 충청권에서 자유선진당은 이미 그 제3당이고 마이너한 변수로 됐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자유선진당을 연합해서 얻을 그 플러스 알파를 의석수로 환원하면 그게 뭐 서너 개 이상 될 일이 없다 이렇게 보죠. 새누리당한테 주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판단하라고. 나는 그렇게 주문하고 있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보수대납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죠. 그래야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그 아주 흔쾌하고 기분 좋은 이 정치연합이 아니라 지지부진한 이 지분 밀고 당기기 식의 정치연합에 대한 공격의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그러니까 자유선진당과의 보수연합을 통해서 얻을 득보다는 이 야권의 그 정치연합을 야합으로 규정하고 공격해서 얻을 득이 더 크다 이거예요. 네. 충청권의 위기 상황도 별로 동기가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거를 피해가려면 이게 선거 때마다 야권이 제일 곤혹스러웠던 대목이 그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야권이 이걸 피해가려면 통 크게 빨리 해야 돼. 이게 룰 미팅 한답시고 맨날 만나갖고서 막 복잡한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룰에 대한 뉴스가 계속 생산이 되면 나는 막상 단일화를 해놓고서 선거에는 지는 이런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걸 피해가려면 통 크게 빨리 해야 된다. 그러려면 나는 지금 통합진보당이 요구하고 있는 30석 줘야 된다고 생각해. 이걸 뭐 20석으로 깎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게 20석이라고 하는 게 지역구 공천권 20석이지 의석 20석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통합진보당이 수도권 10석 요구하잖아. 그러면 호남에서 뭐 많이 요구해봤자 그저 4석에서 5석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10석 이상은 어떻게 요구하냐고. 그럼 나머지는 충청도하고 영남에서 자기들이 선방해보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수도권 10석과 호남 5석을 양보하면 통 크게 이 선거연합이 조기에 끝나는 거예요. 이미 교섭의 정점보다 훨씬 뒤에 오셔서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준을. 아니 이게 통합진보당의 요구죠. 지금 어제 발표한 요구죠. 그러니까 나는 30개였나요? 네. 옛날에 그래서 30개. 지금부터 이제 줄어든 상태. 15개라고. 아니 30개. 그리고 수도권 10개. 지금 그것에서 후퇴하지 않았어. 뭉치 입장이니까. 엊그제 15개를 하거든.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지금 민노당 현역 의원이 5명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그럼 서울 수도권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이정희, 심상정, 노회찬 뭐 그다음에 홍의덕 뭐 누구 이런 사람 안 주고는 어떻게 이게 연합이 되냐고 쉽게 말해서. 그럼 수도권 5개에서 5개 더 떼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게임이? 호남에 김선동이 어차피 다시 순천 준다고 보면 나머지 광주 하나, 전북 하나에서 2개 더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15개예요, 15개. 통합진보당 후보가 15개 이상. 이건 내려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수도권 10개 그다음에 광주 호남에서 5개 플러스 영남 어디서 너는 어차피 후보 못 낼거 우리가 카가겠다 이 얘기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차이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30개만 하더라도 30개 통합진보당이 요구한다면 이건 좀 많지 않은가 이런 이제 고민이 이제 상당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술적으로 유연하게 잘 쓰는 거예요. 근데 15개 이상. 15개라고 한다면 뭐 깎아가지고 그럼 15개면 충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15개 정도면 이건 민주통합당이 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 통합이 빨리 마무리 해버려야 돼. 야권 연대하면서 15개가 줘야지, 그 후보 자리를. 그 15개가 안정권 15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도권 10개, 호남 5개. 그래가지고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도 빨리 이거를 정리해버리는 게 선거에도 이게 낫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근데 예컨대 무슨 너무 좀 구체적인 얘기지만 김희철 권학적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7명 당선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을 제끼고 현재 경쟁력도 서로 따져봤을 때 조금 쉽지 않은데 무조건 줄 수 있느냐? 상대 이전의 대표적인 경우이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정장선이 수도권 전면할 때 3선 성공한 사람인데 불출마 선언을 먼저 했잖아. 그럼 본인이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불출마를 왜 했냐고. 당의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불출마를 한 거지. 무슨 세상을 버리려고 불출마한 건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예? 그러면, 그러니까 김희철을 어떻게 아웃시키냐고 얘기하면, 그러면 정장선이는 왜 스스로 아웃의 길을 갔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는 거네. 비교가 아닌데. 왜 비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튼 저건 김희철이 이정희한테 양보 못한다고 하고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건 이게 그러면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림이 안 되는 거지. 그 지금 통합진보당의 대표한테 양보를 해야지.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건 뭐 그림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그림이 안 되면은 이게 연대 자체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런 문제가 안 되면은 안 돼. 그건 어떻게든 우격다짐으로. 아니, 이전에 줄에서 뭐 경선 수용하다가 했잖아. 경선. 그러니까 경선을 수용. 지금 이정희, 김희철이 아마 비슷하게 조사가 나올 거예요. 경선 수용하는 건 아시다시피. 그러나, 그러니까 이정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저쪽에서 버티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뭐 경선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지면, 모양이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저는 야권 연대 문제는 참 민주당이 그건 양보를 해야 성사가 가능한 부분이죠. 뭐 박원순 시장이 주문했던 것도 바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했던 그러니까 아주 얘기를 원점으로 갖고 내려가면 이정희가 관악을에 꼭 가야 될 무슨 필연적인 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응? 근데 그때가 이해찬이 뭐 유시민이 뭐 갖고 다니면서 이해찬 후원자 멘토를 자임하면서 자기가 5번 당선됐던 이 지역에 네가 오면 내가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그 비전략적으로 이 문제를 봤냐 이 말이요. 지금 이해찬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이정이 밀어주고 있나요? 이해찬이 사실은 손댔지. 시험에 보고 있죠. 사실은 손댔지. 지금 무슨 힘이 있어. 현역을 밀어내고 윤택 대표. 예, 여야가 이 선거 연대와 관련해서 좀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이 힘의 균형 차원에서 아까 국민생각 얘기하셨지만, 국민생각이든 선진당이든 워낙 지금 지지 연령하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선거 연대를 안 해도 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충청도도 향후에 후보가 확정돼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선진당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모습을 충청 도민들이 확인하면 더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크게 시너지가 없고, 다만 이쪽 야권을 보면 통합진보당이 최근 들어서는 다시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뭐 3%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4%, 5% 지금. 중차권이요? 아니, 통합진보당의 전국 지지율이. 그래서 야권에서 통합진보당의 그 위치는 국민생각이나 선진당이나 또 다르고, 또 그 보수 진보 진영 모두 그렇겠지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금 선거 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의 균형 차원에서 이제 국민생각이나 뭐 선진당보다는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이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제 교섭단체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후보 입장으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어렵게 자기가 준비하고 예비후보 출마하고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또 어느 정도 지지율도 5% 이상 나오는 정당의 이제 후보고 그런데 만약 공천을 못 받게 된다면 균열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뭐 김해 재보궐선거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지사 선거처럼 선거 연대가 돼서 특정 후보가 됐지만 전폭적으로 그 지원해주는 아주 단합된 그 진보 진영의 표심이 과연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1년의 과정들이 과연 총선에서 선거 연대 시너지가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인지는 조금은 이 보수 진영보다는 보수 진영은 오히려 선거 연대가 잘 되면 오히려 뭐 시너지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이쪽은 힘의 균형이 조금 이쪽보다는 좀 그 팽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그런 균열이 있을 수 있다. 사례 하나만 얘기해 주는데 의정부의 홍의덕 경우에요. 이 사람이 청소부 출신의 국회의원이잖아. 그리고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3년이나 연속으로 우수 의정활동 상을 받았어요. 국졸인데 국졸의 청소부 출신의 민노당 국회의원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정부에 이제 출마를 했는데 그 주차 빌딩 8층에 그냥 주차장에 이 비닐 하우스처럼 이렇게 칸을 쳐갖고서 선거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현역 의원이 민주당 소속의 강성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학원 그 관련으로 해서 지금 이 재판 중이고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강성정이 공천을 못 받을 거라고들 다 보고 여기에 민주당 후보들이 7, 8명이 모여있어요. 자, 그럼 이런 지역을 민주통합당이 굳이 홍의덕을 날리고 뭐 민주당에서 그 강성정은 어차피 출마가 안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상대방은 또 다른 이 학원 관련으로 사고 처리받은 홍문종인데 여기에 뭐 비슷한 누군가를 공천을 한다? 왜 이런 멍청한 짓을 해야 되냐. 홍의덕이로 전략 공천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진보당 15개 중에 하나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리더십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 내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나도 처음 봤거든. 비닐로 선거 사무실을 치고서 선거운동하는 걸 내가 처음 봤기 때문에 민주통합당 쪽에 누구라도 와서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본 적이 없대. 뭐 당연히 안 갔겠지. 남의 당이니까. 그러나 이게 야권연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이래서는 안 돼요. 저도 상대당 파트너 통합의 상대당인 그 통합진보당의 현역 의원이 몇 명 돼요. 다 합쳐봤자 5명 되는데 6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출마했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좋은 예, 그 야권 연대 부분에서는 그 지금 민주당의 이제 당 지지도가 이렇게 이 연말 연시에 이렇게 올라가고 거꾸로 이렇게 그 통합진보당이 내려가고 이러면서 그 상당히 원칙적인 어떤 그 경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일정 정도 있었어요. 이게 있었는데 지금 뭐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보다 더 이렇게 좀 전일적인 어떤 야권 연대에 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대로 현재 민주당의 그 지도부가 좀 그러한 그 스탠스를 보이고 그러한 그 좀 마인드가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루어는 질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 시기가 지지부진하다든지 예를 들면 정말 그 다툼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럴 때는 이번 공천 과정이 마지막으로 야권 연대의 패착과 함께 예를 들면은 이 민주당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패착으로 점철된 어떤 모습으로 와서
이 지지가 어떤 변동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반면에 아까 이렇게 엮었는데 보수 연대 이 부분에서는 저는 우리 고 박사님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 그냥 대선이 있거든요. 대선이 있고 지금 새누리당은 이전의 대선에서 어떤 충충권을 아우르지 못함에 의해서 이렇게 두 번의 예를 들면은 당시에 15대 16대죠. 이 대선에서 졌다 하는 부분들이 그쪽의 어떤 전략가라든지 하는 문제에 깔려 있어요. 이게 단순히 아까 계산으로 보면 몇 석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보다는 당당하게 이쪽을 공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안 할 것이다. 안 하기 낫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편으로 또 선진당은 선거가 바로 이렇게 다가왔을 때는 또 이렇게 지지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걸 늘 보여왔거든요. 그 전에 한나라당이 대전 충남에서는 한 석 두 석이었어요. 항상 이 총선에서. 예. 그런데 선진당은 처음에 지지율 한걸 뒤져 한나라당보다. 그러다가 막상 투표를 내면 이게 올라서 뭐 이렇게 압승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대선이 있는 해고 기존에 한 두 차례 대선에서 어떤 충충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대선의 당락에 그걸 갖다가 맞봤기 때문에 이번에 여권연대에서는 지금 언론에서 오가는 정도가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좀 심각하게 이렇게 고려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객관적으로 조사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자, 추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김두관, 박원순 두 사람의 입당이 지지라든가 분위기에 변화를 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두 분이 입당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지금 반영이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민주당의 지지율은 그닥 변동은 없고요. 김두관 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은 차기 주자로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차기 주자로 놓고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오세훈, 나경원 다음에 3등이고요. 야권 주자 중에서는 선두를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에 차차기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많이 올랐고요.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언론에서 많이 또 노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김두관 지사에 대한 지지율은 꾸준히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미 본인이 그런 언론의 인터뷰도 있었지만 이제 차기로 노리고 있는 그런 지금 본인의 의사도 있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희도 앞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 차기 주자로서 놓고 지지율을 조사하는 조사기관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지금 지지율이 어느 정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이사장에 대항할 수 있는 야권의 또 다른 주자로서 등장할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로서 그분이 경남, 부산 이쪽 지역에서만큼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전에도 저희가 조사를 몇 번 했을 때 전국적인 고른 지지가 한 3% 이상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어느 정도 제고시키느냐의 문제고, 다만 유시민 대표가 있고 손학규 대표가 있고 정동영 의원이 2~3%의 지지율로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표의 확장성 면에서 좀 어떤 한계가 이제 언론에서 한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철수 아닌 문제이고 안철수가 만약 거품이 꺼진다면 또 다른 주자로서는 김두관 지사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표상의 큰 변화는 나타난 바는 없습니다. 안철수 축소되는 부분이 다 이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빠져버리고 있습니까? 안철수 원장이 하락되는 지지율은 고스란히 문재인 박근혜 대표 위원장한테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대략 2대1 정도로 3분의 1은 박근혜 위원장한테 가고 있고요. 3분의 1은 문재인 이사장한테 가고 있습니다. 빠져버리진 않고 그러니까 아래로 빠지진 않고요. 지금 경쟁 구도에 있는 1강 2중 그 안에서만 지금 파이가 지금 나뉘어지고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의 민주당이 있다면 당장 보니까 큰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두 사람은 이제 거의 민주당 사람으로 인식이 됐던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당장 변화나 지금 흐름에 영향을 줄 사안은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관심은 이제 지금 얘기한 김두관 지사의 행후보 대선 주자 판을 오를 것인지 그 부분인데, 일단 본인은 자가 의사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단지 이제 그 한번 이름을 같이 올리는 정도의 이제 바람인지 아니면 더 적극적인 그런 목표나 생각이 있는지 그건 좀 봐야겠는데, 근데 저는 환경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김두관 지사가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는 사실 뭐 순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안철수, 그 다음 문재인, 그 다음에 이제 김두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야권에서. 근데 앞에 두 카드가 다 이제 무력화됐을 때, 무너지고 했을 때, 김두관 차례가 이제 오는, 저는 이제 그 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 두 카드가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김 지사가 따라잡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계기가 없어요, 김 지사는 지금. 일단은 대선 행보를 해야 이게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건데,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근데, 그거가, 일단은 던지고 뛰어들어야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던져버릴 수도 없는 그런 이제 딜레마. 이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쉽지는 좀 않은 좀 여건 아닌가. 당장 거기까지 가는 게 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은 뭐 경남 지역에서는 이제 인지도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이제 그 인지도 자체가 상당히 이제 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말 앞에 두 카드가 두 주자가 무너졌을 때 그때 대안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껑충 뛰어야 되는데 도지사를 던져버리기 전에는 껑충 뛰기가 현실적으로 계기를 잡기가 어렵다는 거. 그 점에서 이 가능성은 막상 거기까지 돌아올 가능성은 작지 않나 저는. 그러니까 김두관과 문제는 보완제 관계가 아니고 대체제 관계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둘이 사이좋게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 보완해가면서 같이 상승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대체제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사고가 나면 이 김두관이 그 대체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다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있기 때문에 이 김두관이 문재인의 표를 흡수하는 건 순식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완제라면 조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김두관 입장에서는 여유 있는 행보가 가능한 거죠. 뭐 문재인이 지금 앞서가고 있으니까 자기도 대권 주자로서 따라가는데 언제든 문재가 발생하면 자기가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문재인이 가면 자기는 행복하게 그냥 지사하면서 지역 영향력을 키워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난 김두관이 이번에 이 선언을 한 것은 무슨 모든 걸 걸고 뭐 선언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 대통령의 뜻이 있다 이런 정도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관심은 받게 될 것이고 그런 정도의 행보를 앞으로 당분간 하겠죠. 그리고 1차적으로는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뭐 당장 달라지겠죠. 문재인이 당선이 되면 30% 이상 지지율을 기록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은 대체제이면서 계속 쫓아가면서 도와주는 거고, 탈락하면 낙선되면은 대권주자로서의 차후 행보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니까, 그럼 바로 김두관이냐 안철수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럴 경우에 나는 안철수보다는 김두관으로 문재인 표가 몰릴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죠. 같은 대체제의 성격과 같은 스펙을 갖고 있으면서 경쟁력이 더 크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잠재력입니다. 그리고 일단 몸을 실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복잡한 행보를 안 해도 된다. 바로 스타트를 해도 된다. 그런 점들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한조선에 토지로 먹어야 부분들이 분위기가 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유학생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전국적인 어떤知名도가 낮다 보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저지르진 해프닝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 이번 총선에서 뭐 낙동강 전선을 이야기하잖아요. 낙동강 전선을 크게 이야기하면 PK잖아요. 이게. 그래서 부산과 경남에 보면은 그 부산에 지금 노무현 사단이 지금 출정을 했고, 경남에 보면은 김두관 지사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몇 분이 지금 이제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했고, 그래서 상당히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표차가 좀 이겼던 지역,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그 사람들이 출전을 해 있는 택이죠. 그래서
일단 총선 결과가 그 문재인과 김동완의 어떤 1차적인 그게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그 측면에서, 지금 준비는, 이 대선 출전의 준비는 지금 이제, 그 1년의 영역에 거쳐서 저는 준비는 지금 이제 마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관여하고 있나 본데? 아니, 관여는 절대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인터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어떤 그 사람 스타일상, 문재인 지금 후보위원, 이사장이랍니까? 그분이 실수했을 때 자기한테 오는 그게 아니라 아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일정 시점에 공개적인 어떤 능동적인 행동을 할 거다. 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 왜? 근데 그것이 유의하려면은 문수석의 어떤 좀 이렇게 위상 변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할 거다. 그건 동의합니다. 네, 오늘은 모처럼 조금 시간 여유가 끝내 정리해 봅시다. 마지막 부분 주제 다루고 이제 끝냅시다. 결국은 총선 일정 과정에서 여야권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내세울 건데요. 예컨대 현재 민주통합당은 반원비라는 반사이익 더하기 통합에 의한 효과가 있나 없나는 모르겠어요. 등등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또 그것 말고 다른 걸 내세울 게 있을 건가, 또 지금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구추세라는 장점이 될 것인가,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새로운 변수가 떠오를 수 있을까, 이걸 감안해서 마지막 좀 정리해 주십시오. 싸움의 양상은 좀 더 봐야 되긴 합니다만, 이번에 FTA 싸움을 박근혜가 하는 걸 보면 이게 타이밍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녹슬지 않고 있다. 이 사람이 그 압축어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독특한 그 행태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웃복서로 오인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박근혜는 굉장히 인파이터입니다. 싸울 때 안 싸울 때가 확연히 구별이 되는 거죠. 일단 싸움에 들어가면 굉장히 터프하게 싸우고 사람이. 이게 세종시 때 사실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본회의 반대 토론을 직접 하잖아요. 원래 아웃포인터가 가끔은 들어가서 한 번씩 세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니 맨날 빙빙 돌면서 잼만 갖고 이기는 놈도 있거든. 그런 건 아니다. 이 사람이 전투력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자기 게임을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거고, 나는 상당한 위력을 보여줬다. 그게 박근혜 이력이. 예, 그런 의미에서 기선제압이 어느 정도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일단. 그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현재 곧 조만간 3월 초순이면은 각 당의 공천이 마무리될 텐데 이제 뛰쳐나가는 현역 의원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승복 못하는 예비 후보들의 지도부 공격이 이제 양측 다 있겠죠. 그 과정을 어떻게 잘 수습하고 또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 워낙 총선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변수가 같고요. 박근혜 위원장의 마지막 이제 총선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어떤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야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그리고 국민생각 향후의 진로가 3월 초중순 이쯤에는 어느 정도 갈리지 않을까라는 예, 공천이 끝나고 대가 끝나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전망들은 시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얘기에서도 공천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대응 능력에 대한 전망을 나온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정권 심판론의 소재가 될 이제 측근 친인척 비리도 또 주변 여러 가지 비리 관련 것도 이제 어지간히 이제 넘어가는 분위기고요. 제대로 수사를 했든 못했든 간에 그냥 뭉개고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고, 더 폭발력을 갖고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이제 좀 돌출 싸움 어떤 이제 사안인데, 그런 거 대체는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악재를 이제 누가 터뜨리지 않느냐,
이제 남아있는 변수들은 이제 조금 뭐 그런 거 각자의 터질 가능성 양쪽 다 확률이 비슷합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박 위원장이 바로 그 뭐 범법행위 경고 발언한 거 그것도 이제 언제 한 번에 터져가지고 다 맞춰버릴지 모른다는 그런 감이 있으니까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로 보고 그 가능성은 뭐 민주통합당도 또 다른 영역이 되겠지만은 뭐 그런 악재 이번에 뭐 FTA도 뭐 그래 뭐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아직. 예, 예. 그 마지막 양념으로요. 아까 얘기 나왔던 그동안의 예측의 일당이 변화가 없는가, 또 여야 일당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조금 있는 것인가, 얘기할 수도 있으면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이번에 3월 초에 나오는 그 공천 결과가 예. 어쨌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새누리당 점수를 좀 따고 예. 이 야권의 점수를 좀 잃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작년 서울시장 재보선부터 보다 큰 어떤 이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시민정치 시대 이런 부분에 지금 민주당이 전혀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뭐 이렇게 지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민주당이 그 이후의 어떤 과정 속에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 130석, 120석 뭐 이렇게 봤던 그런 부분들에 뭐 한나라당이 120석도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120석은 커버하면서 오히려 이 민주통합당의 130석에 뭐 빨간불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경합고 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현재는. 들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이 반행비에서 뭐 더 이상 넣을 게 없다 뭐 그랬는데 반행비 부분에서 어떤 이 뭔가 민주당이 더 우세를 갖지 못하면은 그 후에 아마 이 박근혜에 대한 공격에 대한 유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정수장학회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대선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칫하면은 허수를 뚫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허수가 선거 전체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 박근혜를 중심으로 공방이 벌어지는 건 새누리당으로서 바라는 거죠. 근데 완전히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 이게. 그래서 저는 FTA 폐기가 약간의 그런 게 좀 묻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나아가서 이게서 새로운 더 중첩된 어떤 공격이 아니라, 이 공격이 반행비 부분을 흩뜨려버리는, 실종되게 만드는,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뭐, 오도를 위해서 시작해야 되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누가 공격자인지 모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도 여전히 일단은 민주통합당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본적인 전망에 큰 틀은 뭐 변화는 없다고 봐요. 네. 아마 민주통합당이 제1당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통합진보당 쪽하고 합하면은 과반수는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큰 틀 자체는 뭐 큰 변동은 없다고 이제 전망을 하는데, 다만 당초 예상, 얼마 전 예상 시점보다 비교하면은 간격은 좀 좁아질 수 있겠다. 좁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과거 한나라당 때, 탄핵 정국 때, 그때 박근혜가 나서가지고 최악의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선방을 지기는 했지만은, 그 정도 상황까지도 근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비례까지 121석이죠. 그런 이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변수가 더 등장을 안 한다면, 아까 얘기처럼 진짜 뭐 측근비리나 뭐 권력형 비리 관련해서 뭐가 빵빵 더 터지는 게 총선 전까지 특별한 게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변수들은 다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는 역량 가지고 경쟁을 벌이게 되는 건데, 그거는 지금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민주통합당이 뒤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간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좁혀질 가능성은 좀 있다. 그렇게 봐요. 저는 지난번에 한나라당 135에서 140, 민주당 120에서 130 이렇게 해서 한나라당 일당을 전망했는데 전망을 수정해야 될 적극적 이유를 못 찾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진행됩니다. 저도 민주통합당 일당 예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 격차가 줄지는 결국에는 3월 아까 말씀드린
공천 과정 그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굉장히 지금보다는 3월 중순에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또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뛰쳐나가면서 욕하는 의원들이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느냐인데 그걸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아무튼 현역 의원이 많기 때문에 탈락하는 의원들만 자본이 이제 심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3월달에 지지율이 좀 빠질 거고 그러면 워낙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감격을 좀 높일 수 있을지 제 생각이 좀 그렇고 아무튼 저는 일단은 민주통합당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